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브입니다. 당초 올 여름쯤 방한한다고 알려진 기시다 일본 총리 답방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공식 발표가 나와 봐야 정확하게 알겠습니다만 오는 7, 8일로 일정이 잡힌 것으로 보이는데 셔틀 외교가 급물살을 탄 이유, 한미 정상회담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부르지도 않은 검찰에 내일 자진 출석한다면서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검찰은 오더라도 조사를 못 받는다 이런 입장이죠. 이런 가운데 박광훈 원내대표가 구성한 원내대표단이 비명계 그리고 법조계 출신으로 거의 채워졌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유 있는 인선일까요? 국민의힘 윤리위는 김재원, 태용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결정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총선 출마 가능 여부가 결정되다 보니 징계 수위가 최대 관심입니다. 자, 관련 내용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고요. 월요일 뉴스 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5월 1일 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 측이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의 자진 출석 의사에 검찰은 조사 일정은 수사기관이 정하는 것이라면서 출석한다 해도 면담이나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의 개인 후원 조직에서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CCTV와 차량 출입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영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씨는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대장동 일당과 함께 7,800억 대의 개발 이익을 챙기고 사업 배당금 283억 원을 차명으로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둔 민주노총 산하 강원건설지부 간부가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노조원들은 정당한 노조 활동을 파렴치 범죄로 몰아 수사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에서 8일 우리나라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방안이 성사될 경우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공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입단 설화로 논란이 됐던 김재원, 태용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윤리위는 다음 주 두 최고위원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크림반도에서 일어난 러시아 유류 저장고 화재는 대반격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자국군이 벌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반격을 지체할 수 없다고 말해 조기 반격전 개시를 시사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재작년 송영길 당대표 경선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을 상대로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경선 자금 조달 창구로 지목한 송 전 대표의 개인 후원 조직에선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해 CCTV와 차량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개인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입주 건물에 검찰 수사관들이 다시 찾아갔습니다. 지난달 12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에 관한 첫 압수수색 전후 연구소 CCTV와 차량 출입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찍으시면 안 돼요. 찍으시면 안 되고 여기는 현장이니까.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시면 돼요. 검찰은 이틀 전 이 연구소를 처음 압수수색해 내부 회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영장에는 송 전 대표가 기존 9,400만 원어치 봉투 살포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적시했는데 연구소 기부금을 경선 자금으로 쓴 정황도 확인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연구소 사무실의 일부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최근 포맷되거나 교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살포 자체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증거인멸 우려도 상당히 크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연구소가 공개한 명세서를 보면 재작년 기부금 수입은 3억 7천여만 원이었고
당대표 경선 전인 4월까지 1억 5천여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연구소는 지출 내역도 밝혔는데 인건비와 사무실 유지 비용, 학술 연구 용역비 외에 다른 곳에 쓴 건 없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연구소 직원들이 실제 송 전 대표 경선 캠프에서 다수 활동한 만큼 드러나지 않은 불법 자금이 더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양쪽의 회계 업무를 함께 담당했던 연구소 직원 박모 씨는 얼마 전 송 전 대표가 머물던 프랑스 파리에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송 전 대표 측은 박 씨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번 수사 전에 프랑스 단체 관광을 갔던 거라며 마치 사전에 모의라도 한 것처럼 몰아가는 건 유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경선 자금 조달 과정 전반을 재구성하고자 당시 캠프에서 지역본부장과 상황실장을 맡았던 인사 3명의 자택도 압수수색해 여러 보고 회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YTN9입니다.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세간의 의혹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도 예고했는데 검찰은 사전 조율이 된 일정이 아니라면서 와도 조사를 못 받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내일 스스로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진 출석 의사를 내비치긴 했지만 주말 사이 검찰에 전격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시점을 다소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전 대표 측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검찰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의혹을 바라보는 나름의 시각과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다며 발언 내용은 변호인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한 건데 자신의 휴대전화를 자진 제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후원 조직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관계자가 파리 현지를 찾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말 맞추기 의혹이 일자 프랑스 단체 관광이었고 이번 사건 최초 압수수색보다도 이전의 일이라는 반박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송 전 대표 행보에 민주당 내에선 납작 엎드려 기다려도 모자랄 판에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검찰도 조율된 일정이 아니라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압수물 분석도 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나와 조사해달라고 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며 검찰에 온다고 해도 면담조차 이뤄지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검찰의 태도에도 송 전 대표는 내일 검찰 출석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용 자진 출석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권력형 부정부패 의혹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민주당의 상습적 탈선을 하루빨리 시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한국에 귀국하면서 추가 회견을 예고했던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 일주일여 만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후영 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조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재작년 3월까지 천화동인 6호 명의자인 조모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배당금 283억 원을 차명으로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잇단 설화로 논란이 됐던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다음 주 두 최고위원의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판단할 예정인데 결과에 따라서 내년 총선 공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 3월 미국 강연에서 전광훈 목사와 관련해 이런 말을 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전광훈 목사께서도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을 해서 태영호 최고위원은 제주 4.3 사건은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4.3 사건은 명백히 평양 중앙의 지시에 의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결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잇따르는 설화 논란에 위원장 선임 2주 만에 진용을 갖춘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발언과 4.3 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다는 표현도, 태 최고위원은 민주당을 JMS에 빗댄 SNS 게시글도 징계 게시 사유에 포함했습니다. 징계 게시하기로 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한 자체 노력의 일환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국민의 기준에 맞는 윤리위는 오는 8일 두 번째 회의에서 당사자들 소명을 듣고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 수위는 어떻게 될지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숙하는 의미로 당 공식 회의석상에 참석하지 않았던 김 최고위원은 한 달여 만에 최고위원회의에 복귀해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만 자진 사퇴 의향을 묻는 말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일축하면서 윤리위에 자신의 입장을 자세히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최고위원 자진 사퇴 의향도 좀 있으실까요?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태 최고위원도 윤리위 징계 절차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면 이들의 내년 총선 공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광주에서 열릴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만큼 그 전에 이들의 징계가 속전속결로 결정될지 주목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지난달 말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해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들이 오는 3일부터 부분 파업을 예고하는 등 후폭풍이 거셉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서 간호법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대통령실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국회 앞 천막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을 고졸로 정한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하며 단식 투쟁 중인 간호조무사 협회장을 만나러 온 겁니다. 어제 병원도 다녀오셨다 그러는데 이제 단식 중단하시고. 간호법이 얼마나 독소조항, 우리 간호조무사들에게 독소조항인지 국민들에게 꼭 알리고 싶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의 단식 농성 현장도 찾은 윤 원내대표는 의료 현장 갈등이 심각하다며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을 건의하는 등 해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 다 제가 애초에 이 법 통과되기 전부터도 그렇게 얘기해 왔었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고 거듭 강조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 역시 대통령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그러면 굉장히 독특한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간호법도 본인들의 그런 공약이고.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4일 정부로 이송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15일 안에 제2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를 검토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법안의 특수성도 고려하겠다면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정 협의도 거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간호법 찬반에 따라 이해 당사자들이 추가 집단 행동까지 예고하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친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네, 일본 언론들이 오는 7일에서 8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국 방문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취임 후 첫 방한이 성사되면 한일 관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 다만 식민지배 사과 등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오는 7, 8일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확정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요미우리 등 다른 일본 언론들도 기시다 총리가 7, 8일 방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도 셔틀 외교 재개를 강조하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首脳会談においてシャトル外交を再開するこのことについては一致をしています。
しかし具体的な訪韓時期についてはまだ何も決まっておりません。 애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이달 하순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이후 여름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공조가 강조되면서 기시다 총리의 방한 일정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Mr. President, I want to thank you and your courageous principled diplomacy with Japan, which strengthened our trilateral partnership. It makes an enormous difference. 일본 언론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으로 한일 정상 간 대화가 촉진되고 북한 핵미사일에 맞서 긴밀한 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기시다 총리가 식민 지배 등에 대해 직접 사죄와 반성을 표명할지가 관심입니다. 하지만 일본 내 여론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 여당의 강경파와 극우 언론들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조치마저도 쉽게 양보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기시다 총리가 제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며 압박을 이어가는 상황. 이 때문에 극우 보수 세력의 입김을 살펴야 하는 기시다 총리가 이번 방안에서 진전된 입장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정부는 기시다 일본 총리의 조기 방한이 이루어질 경우 한일 셔틀 외교 정상화가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달 중순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이어서 3국 간 안보 협력이 어느 수준까지 논의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수현 기자입니다. 한일 양국 간 셔틀 외교 차원에서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를 찾은 건 지난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방한한 게 마지막입니다.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전 기시다 총리 방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는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이 성사된다면 셔틀 외교가 완전히 부활하는 셈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 그중에서도 셔틀 외교의 정상화를 빨리 실현하겠다는 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G7 정상회담에 가기 전에 지금 기시다 총리가 여러 나라를 돌면서 의견 청취를 하고 있고 의논을 하는데 한국에 와서도 우리 얘기를 존중하고 경청하겠다는 뜻으로 또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상응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담은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포괄적으로 계승한다고 이렇게 표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본이 그러한 자세로서 하지만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바로 기시다 총리가 사과할 것으로 기대하진 않는다며 여러 차례 셔틀 외교를 거치며 신뢰가 쌓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19일로 예정된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11월 푸놈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에 관한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와 경제안보 대화체 신설에 이은 보다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3국 핵우산 협의체 신설 가능성은 현재로는 적어 보입니다. 부정확한 보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핵협의 그룹을 통해서 핵무기 운영에 대한 한미 양자 간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잘 안정시키고 강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선 해야 될 일이고 윤 대통령의 방미 이후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시계가 숨가쁘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YTN에 출연해서 한미 정상회담의 이 워싱턴 선언을 핵 억제 동맹이라고 규정하며 핵 공유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제 국제 정세에 따라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전략적 명화성을 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북핵에 맞서기 위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별도 문서인 워싱턴 선언. 방미 직후 YTN에 출연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한미동맹이 핵 억제 동맹으로 한 단계 올라섰다며 새로운 표현을 썼습니다. 핵을 기반으로 한 동맹, 저보고 얘기를 하라면 핵 억제 동맹으로 한 단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정권 종말에 처할 거라고 미국 대통령이 처음 공언한 점, 핵협의그룹 NCG 신설로 1년에 4차례 이상 1대1로 나토보다 더 밀도 있는 만남이 진행될 수 있는 점 등에도 의미를 뒀습니다. 또 양국 합의에 따라 한반도 주변 미 전략자산 365일 전개 태세를 유지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핵 공유 언급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이라고 거리를 뒀습니다. 이 핵 공유라는 표현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 통제 동맹이다, 핵 억제 동맹이다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IRA, 반도체법 등 구체적 성과가 없었다는 일부 지적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배려를 약속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배려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들어간 말이 아니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IRA나 반도체법 집행 과정에서도 다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나치게 미국 중심 외교로 흐른다는 우려에는 이제는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전략적 명확성을 택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달라진 외교 전략을 공식화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섣불리 경제보복을 생각한다면 한중 관계의 발전이 저해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전략적 명확성으로 가도록 그 국제적인 정세나 근본적인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엔 대규모 인도적 문제가 있을 때 여러 선택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조 실장은 당장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문제에 대한 합의가 나오긴 어렵지만 큰 틀에서 기조가 잡힌 만큼 후속 조치 등을 통해 가시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대통령실은 방미 성과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만나 서명하는 자리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되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제1야당 원내대표가 새로 뽑혀서 대통령과의 회동이 여야 원내대표 간 모임에서 제기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론적인 입장을 서명한 것이지만 현재 여야 상황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대통령과의 회동을 합의할 가능성은 낮은 만큼 실현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이후 일각에선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아직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았지만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환기 무역투자실장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4월 수출입 동향 브리핑에서 최근 중국의 보도에 관해 알고 있지만 경제 보복은 아직 아니라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현재까지 통관 검역이 지연되는 직접적인 사례는 없었다며 관계 부처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특이 동향 발생 시 사실관계를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요격 시험에 투입됐던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이 최근 우리나라에 입항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확장 억제 강화를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에 연일 날선 반응을 보이며 도발 명분 쌓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해상에서 쏘아올린 미사일이 대기권 밖 우주공간으로 날아가 무언가를 격추합니다. 지난 2020년 11월 미 해군 함정에서 쏘아올린 신형 미사일이 북한 ICBM을 가정한 발사체 요격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이 시험에 투입됐던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존 핀이 지난달 21일 평택 해군기지에 입항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존 핀의 입항 기간과 목적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확장 억제 강화를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 이후 연일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워싱턴 선언에 대해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 할 환경을 제공했다고 엄포를 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조선중앙통신이 논평을 내고 선언에 담긴 미 전략잠수함 SSBN의 한국 기항에 대한 군 당국자의 발언을 트집 잡았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SSBN이 한국에 기항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SSBN 기항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한 데 대해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비판한 겁니다.
북한의 노골적인 명분 쌓기에 이미 예고한 군사정찰 위성 발사뿐 아니라 7차 핵실험 등 한층 더 높은 수준의 도발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군은 북한이 정치적 판단 아래 언제든지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아직 기술적 준비가 덜 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얼마 전에 전술핵 탄두라고 보여줬는데 내용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탄두 껍데기를 보여줬더라고요. 그럼 아직 내용물이 준비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준비한 이후에 북한이 SSBN의 정기적인 전개를 빌미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나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 SLCM을 발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내일 오후 첫 회의를 엽니다. 뒤늦게 시작한 데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업종별 차등 적용 같은 안건이 산적했는데 노정관계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늑장 개의에 파행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위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첫 회의를 엽니다. 법에 따라 6월 29일엔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데 주어진 3달 중 벌써 한 달을 허비했습니다. 이후 회의들 역시 원만한 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직 한 테이블에 앉기도 전인데 노동계는 7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고 여기에 건설 현장 채용 강요 혐의 등으로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둔 민주노총 소속 건설 노조원이 분신하면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졌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 원인인 윤석열 여권의 건설노조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건설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 조직적 역량을 다해서 끝까지 투쟁할 예정입니다. 노동계에선 정부 마음대로 결정될 것이란 회의론도 커진 상황입니다. 노동위원 9명, 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인 최저임금위 구조상 정부 측 의지에 따라 결론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계가 권순원 공익위원의 중립성 논란을 강하게 문제 삼는 것도 이 같은 우려 때문입니다. 게다가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 25% 인상을 내건 것과 달리 MG노조는 현실성 문제와 함께 최저시급이 급등하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물가가 오르는 게 당연한데 과연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고 소상공인 등도 최저임금 급등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 개편안 때와 달리 정부가 물러설 이유가 크지 않다는 점도 최저임금 협상을 어렵게 할 거란 분석입니다. 정부도 만약 이거 하나 더 양보하고 가면 앞으로도 아마 계속 노사 문제에 관한 이제 좀 끌려다닌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좀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특히 올해 최저임금은 3.95% 이상 올라 시급 10,000원이 넘을지도 관건이지만 진짜 고비는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이 될 거란 전망인데 사실상 정부가 키를 주게 될 최저임금위가 차등 적용을 결정한다면 노정 전면전에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오늘 노동절을 맞아 서울 도심 등 전국 곳곳에서는 노동자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양대 노총은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이 개악이라고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오는 7월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하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민주노총 산하 노조 깃발들이 나부낍니다.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노동절. 양대 노총의 노동절 대회에 튀르키예와 프랑스, 칠레 각국 노조에서 연대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Dans tous les pays du monde, comme vous le savez, en ce 1er mai, le contexte en France est particulier. 5대 계약이라며 비정규직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을 상징하는 상자를 부수는 퍼포먼스도 벌어졌습니다. 힘차게 계약 구조물을 김동명 위원장도 박살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대 노총 대회 모두 윤석열 정부 노동 정책이 계약이라면서 정면으로 겨눴습니다. 노동자 서민은 견딜 수 없는 지경인데도 경제와 민생은 뒷전입니다. 세계 노동절 정신에 따라 성별, 나이, 인종, 국적을 넘어 우리 모두 함께
투쟁합시다. 저들은 회계장부를 뒤지고 과태료 150만 원을 처분하고 노동복지 해관을 뺏는 걸 노동개혁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대회가 끝난 뒤 거리 행진에 나서 광화문 주변 교통이 한때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주최 추산 3만여 명에 이르는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헌법재판소,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서울고용노동청으로 세 갈래로 나뉘어 행진을 벌였습니다. 집회는 서울 도심은 물론 전국 15개 시도에서 열렸습니다. 양측이 추산한 참석 노동자를 합하면 모두 20만 명에 이릅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170개 경찰 부대를 현장에 배치해 불법 행위 등에 대비했는데 일부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대통령실 인근에서 안전 펜스를 손상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노총 조합원 여러 명이 체포된 겁니다. 경찰은 적극적으로 가담한 조합원이 더 있는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자의 날을 맞아 진정한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 세습을 확실히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SNS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노동을 유연화하고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타파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도록 노동 현장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했습니다. 분신 사건과 관련해 노조원들은 정당한 노조 활동을 파렴치 범죄로 몰아 무리하게 수사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수사 당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조합원 채용 강요 혐의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둔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간부 50살 A씨. 오전 9시 35분쯤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출두한 A씨가 갑자기 몸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분신했습니다. 전신 화상을 입은 A씨는 헬기로 서울의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민주노총은 A씨가 남긴 유서 형식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A씨는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지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 방해 및 공갈이라며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네요라고 썼습니다. 또 힘들게 끈질기게 투쟁하며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데 혼자 편한 선택을 한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분신 소식이 알려지자 원주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노동절 기념 결의대회 참석자 가운데 강원건설지부 노조원 500여 명이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으로 가 긴급 집회를 열었습니다. 파렴치범으로 몰아가고 제2속만 차리려고 하는 사람으로 몰아갔던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억울했고 노조원들은 정부의 노조 정책과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집회 등 행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세계 곳곳에서도 노동절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시위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폭등한 물가 안정과 임금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필리핀 노동자 수천 명이 수도 마닐라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위대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물가 폭등과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의 발빠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Labor Day and to be united in calling for an urgent increase in wages. 인도네시아 전역에서도 노동절을 기념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32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연맹은 약 5만 명의 근로자가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법이 근로자들의 노동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entu saja perbaikan situasi kerja ya. Salah satunya melalui pencabutan Perpu Cipta Kerja yang saat ini sudah diundangkan gitu. 타이완은 공무원들까지 참여해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고 캄보디아도 근로자 수백 명이 수도 푸놈펜에 집결해 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을 외쳤습니다.
한편 중국은 노동절 황금 연휴를 맞아 이틀간 1억 1천만 명이 이동하는 등 전국 관광지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마카오 카지노는 중국 관광객들이 몰리며 지난달 매출이 400%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무역 수지가 14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이 급감했지만 자동차 수출이 늘고 에너지 수입액이 줄면서 무역 적자 규모는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요와 가격이 동반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수출도 7개월째 역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496억 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14.2% 줄었습니다. 15대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가 40% 넘게 급감하는 등 자동차와 2차 전지를 제외한 대다수 분야에서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아세안 지역에서 반도체 수요가 줄면서 수출이 부진해졌지만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과 중동에서 한국산 차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대 수출 대상국으로서의 중국, 미국과의 간격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최대 수출 품목으로서 반도체와 그다음 수출 품목으로서 자동차 간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입은 원유나 가스 등 주요 에너지원 수입이 줄면서 지난해보다 13.3% 감소한 522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수입액이 수출액을 여전히 웃돌면서 지난달에는 26억 달러 적자가 났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14개월 연속 적자 행진인데 1995년 5월 이후 최장 기록입니다. 다만 에너지 수입액이 줄고 자동차 수출액이 부진한 반도체 수출액을 메꾸면서 적자 규모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과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무역 적자가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기에 흑자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59억 달러를 유치한 이번 순방 성과를 토대로 수출 시장 개척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달 28일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모 씨의 동해 망상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입건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와 특혜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2018년 남 씨가 세운 특수목적법인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 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망상지구 사업자 선정 때 총 자산과 직원 수를 부풀리는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점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면서 남 씨가 특혜로 사업을 수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을 잇따라서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어 계약 체결 전에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최기성 기자가 예방법을 취재했습니다. 빌라와 다세대 주택이 몰려있는 서울 강서구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 3월 집계한 서울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360여 건 가운데 27%, 99건이 이곳에 집중됐습니다.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은 임차인으로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으면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위험 물건은 반전세나 월세로 보증금을 낮추는 정도가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계약 전에 대상 물건을 면밀하게 조사한다는 것은 직장 같은 사회생활을 하는 임차인이 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부 등본을 살펴봐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가 이런 부분이 말소됐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항이 있는 거기 때문에 위험성을 좀 가늠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되도록 임대인과 직접 대면 계약하고 대리인이 나오면 위임한 게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는 반드시
인감 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받음과 동시에 집주인의 전화번호를 확보하여 직접 통화하고 녹음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같은 매물이라도 여러 공인중개업소를 돌며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청소년을 겨냥한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검찰이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며 강력한 처벌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검찰은 가중처벌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인데 최근 발생한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발생한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대상 마약 범죄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음료에는 통상적인 필로폰 투약 분량의 3배나 담겼던 거로 확인됐고 특히 전화 금융사기 범죄가 합해진 신종 범죄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컸습니다. 청소년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 판매하는 경우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접근성도 높아지면서 최근 5년 새 청소년 마약 사범은 4배 넘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마약 사범 처벌은 점점 가벼워지는 추세입니다. 최근 3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마약 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 비율은 점점 줄고 있지만 집행유예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마약 범죄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저희 정부는 많이 잡을 겁니다. 그리고 악소리 나게 강하게 처벌할 겁니다. 특히 중독 위험이 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은 앞으로 10대를 상대로 한 마약 공급 사범에 대해선 법정 최고형, 그러니까 4형 구형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제공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게 하고 영리 목적이었거나 상습적이라면 사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는 현행법 조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검찰은 당장 이번 주 재판에 넘겨질 학원가 마약 사건 일당에게 해당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 출범하는 구기 양형위원회에서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안건이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어제 3.1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던 충북 옥천은 한반도 3대 단층대 하나인 옥천 단층대가 통과하는 지역입니다. 지난해에는 인근 괴산에서 규모 4.1의 강진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요. 그동안 잠잠했던 단층대가 깨어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지진은 땅이 찢어지며 일어납니다. 이를 단층이라 하고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면 단층대로 부릅니다. 우리나라에는 세 개의 대표적인 단층대가 존재합니다. 경북과 경남을 가로지르는 양산단층, 강원도와 충북을 지나 광주까지 이르는 옥천단층, 그리고 북한부터 수도권, 충남을 연결하는 추가령 단층대입니다. 2016년 규모 5.8의 역대 가장 강한 경주 지진은 양산단층 주변의 숨겨진 단층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규모 4.1의 괴산 지진, 그리고 이번 규모 3.1의 옥천 지진은 모두 옥천 단층대 인근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양산과 옥천 단층대가 깨어난 것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옥천에서 발생한 규모 3.1의 지진은 주변에 알려져 있는 단층이 없어 알려지지 않은 단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지진 발생 지역은 그동안 큰 지진이 없었던 곳입니다. 그만큼 지각에너지가 축적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방아쇠가 돼 단층대 주변 약한 단층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수도권을 포함한 내륙 지역의 건물 내진 설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3년째 이례적으로 길게 이어지며 지구촌 곳곳에 기상이변을 몰고 왔던 라니냐 현상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라니냐와 반대 현상인 엘니뇨가 시작되고 있어 올여름 날씨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키스탄을 덮친 기록적인 폭우로 도로가 온통 물에 잠겨 사라졌습니다.
독일에는 100년 만의 폭우로 마을 전체가 떠내려온 나무와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인도는 5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는 전례 없는 4월 살인폭염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지구촌 곳곳을 강타한 이런 기상이변의 원인은 이례적인 3년 라니냐였습니다. 라니냐는 열대 동태평양의 바닷물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시작돼 올해까지 3년이나 이어졌는데 해양에서 대기로 열의 불균형이 확산하며 전 세계적인 재난을 일으킨 겁니다. 보통 라니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속되다 중립 상태가 되는데 2020년에 시작된 라니냐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3년 연속 지속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올해 3월까지 이어지던 라니냐는 중립 상태를 거쳐 지금은 오히려 기온이 예년보다 높은 엘니뇨 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5월에서 7월 사이 엘니뇨가 발달하고 가을쯤에는 강한 엘니뇨로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름철 엘니뇨가 발달하면 우리나라에는 무더위를 몰고 오는 고기압의 확장이 늦어집니다. 따라서 장마와 무더위도 늦게 시작하는데 남부지방은 호우가 잦아지는 특성을 보입니다. 엘니뇨가 발달하는 여름철에 우리나라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량은 증가하고 기온은 하강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3년 라니냐에 이어 강한 엘니뇨가 예고되면서 올여름 기상이변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분석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송영길 전 대표 돈 봉투 의혹의 이제 핵심 인물인데요. 내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안 불렀는데 이렇게 자진 출두하겠다 정면 돌파하는 이유는 뭘까요? 세 가지 이유라고 봐요. 하나는 법원을 향한 외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 도망 안 가요. 저 수사협조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더라도 구속하지 마세요. 이게 예전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하고 옛날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있잖아요.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출두해가지고 구속은 피했었어요. 예. 그러한 예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지금 검찰에서는 아니 내일 와봤자 우리 조사 못해요, 안 해요. 뭐 올라면 오세요. 이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봐라, 내가 자진 출두까지 했는데 검찰이 제대로 조사도 안 해놓고 내가 뭔 잘못 있는 거냐, 그런 야당 죽이기 일환으로 나를 저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다.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한 출석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지지층을 향한 외침인 것 같습니다. 예. 저요, 전직 당대표답게 책임지고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지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그러한 좀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검찰 출석 앞에서 기자회견도 한다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할까요? 결국에는 송영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기자회견에서 송 전 대표가 나름 이 사건을 보는 시각과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다. 그런데 내용은 변호사와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 자칫 잘못하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가 있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만한 얘기들을 할 건데, 결국에는 두 가지 같아요. 검찰을 비판하고 야당 죽이기 차원에서 전직 당대표인 송영길, 저를 이렇게 지금 타겟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저 돈봉투 사건 몰라요. 저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게 딱 잡아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본인도 법률가잖아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최근에 송 전 대표 주변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뭐 오늘까지도 대대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검찰의 이 압수물을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그렇죠. 건 모르지 않을 텐데요.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장성철 소장이 뭐 잘 분석을 해줬는데 뭐 대부분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뭐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잘 해야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설프게 하면은 여론에 굉장히 악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검찰도 여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오는 것은 좀 부당하고 이게 다른 의도가 있다, 이런 걸 부각시키는 어떤 뭐 여론
홍보 뭐 이런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바라보는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는 좀 들어보시면 전언을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요 기본적으로 되게 답답해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왜냐하면 좀 있으면 총선이잖아요. 지금 1년뿐이 안 남았으니까 다 지역을 돌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얘기는 들어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소극적으로 할 것이냐 이건데 또 적극적으로 하기에도 당내 분위기가 그렇게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과감한 어떤 이미 뭐 이렇게 그 노선을 분명히 하고 이런 사람이면은 명확하게 얘기를 할 텐데 대부분의 의원들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몇 사람만 소리를 내고 나머지들은 계속 분위기를 보면서 눈치를 보면서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 사이에 민주당의 정체성 그리고 상대적 우위를 점했던 도덕성 이런 것들은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그 압수수색 영장에 송영길 전 대표를 돈봉투 살폭 공범으로 이렇게 적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그 증거인멸 정황을 확보했다. 자,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후원 조직 회계 책임자 담당자가 최근에 파리에 갔대요. 이게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맞아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랑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말 맞춘 거 아니야? 검찰 수사 대비해서 어떤 거는 뭐 증거를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인멸하거나 그러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맞춰서 좀 증거, 정황적인 증거 같은 것들을 좀 뭐 증거 인멸하는 그런 형식을 보인 것이 아니냐라는 건데 최근 송영길 전 후보 후원 조직의 CCTV를 확보했대요. 그래서 연구소 사무실에 컴퓨터 하드 디스크가 최근에 교체됐다. 이런 증거까지 좀 확보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검찰로서는 송영길 대표 측이 증거 인멸한 정황이 있다, 조직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의 박모 씨라는 분, 이분이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경선 캠프에서도 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전해져서 이 부분이 겹치는 부분도 검찰이 좀 주시해서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조사하는 거에 이제 관점은 이것이 어디까지 번질 것이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9,400만 원을 지금 뿌렸다에 캠프에서 또 이런 비슷한 류의 선거 불법 행위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것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박모 씨와 관련해서 압수수색과 뭐 광범위한 지금 조사가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검찰은 조금 더 이것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라는 어떤 것을 조사하는 그런 게 되는 것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이거 이러다가 더 번지는 거 아니냐라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녹음 파일에서 들었을 때 이정근 씨와 강래구 씨 통화에서 강래구 씨가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는데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일까요? 그렇게 수사가? 봐야죠. 그러니까 강래구 씨가 이정근 씨랑 뭐 공모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9,400여만 원, 대략 강래구 씨는 8천만 원 정도 마련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쪽에 어떠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돈을 마련하지 않았는데 송 대표가 어디서 돈을 구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한 것을 보면 어느 다른 쪽에서 송영길 후보에게 아니면 송영길 후보 사무실에 그러한 다른 쪽의 자금을 좀 도와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좀 추측할 수밖에 없는 정황적인 증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송영길 후보가 알았다거나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본인이 알아서 또 여러 가지를 조치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돈을 살포한 것에 대해서 송영길 후보의 박모 보좌관이 다 보고받았다. 그래서 송영길 후보에게 또 보고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의혹의 파장이 결정적으로 커진 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취, 이 녹음 이것 때문인데 맞습니다. 오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측의 그 변호사가 이거 검찰이 유출했다 이거 또 한 번 강조를 했거든요. 지금 얘기를 보면 녹음 파일이 3만 건인데 내용 파악에 이게 몇 주가 걸릴 분량이다. 그런데 언론사가 이걸 다 분류를 해놓고 검찰이 수사한 다음에 직후 방송하는 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누군가 관련 내용만 뽑아서 언론사에
줬다. 이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그렇죠. 추론이 된다는 예, 건데 일리가 있어 보이십니까? 그렇죠. 이거 제가 오늘요. 이 프로 애청자 한 분이 장성철 소장한테 물어봐달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지난번에 JTBC 취재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보면은 녹음 파일이 3만 건이고 평균 한 3분씩 잡으면은 9만 분, 1,500시간에 달하는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4시간 꼬박 들어도 2달을 들어야 된대요. 이걸 한 사람이 듣지는 않겠죠. 그렇죠. 보통 언론사에 한 나오는 10명 거죠. 정도가 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10명 정도가 4개월 동안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정근 씨의 공판에도 증거로 쓰지를 못했대요. 이걸 다 듣고 분석하느냐고. 그래서 과거에 이런 것들이 다 취재에 의해서 밝혀질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전에 관련자들을 그 수사 정점을 수사하기 전에 수사의 주변 관련자들을 예. 먼저 수사하고 기소해서 공판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변호사들이 다 달라요. 그럼 거기에 기록물들을 다 복사해 가고 열람 복사해 간 그 예. 기록물들이 대부분 기자들한테 들어가면 그 기록물들이 그 다음 정점 수사에서 그 취재가 될 때 이 내용들이 다 그 전에 것들에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걸 뽑아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판에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증거물인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은 이정근 씨의 변호인과 검찰 말고는 가지고 있는 데가 예. 없어요. 근데 이정근 씨 변호인은 검찰을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만약에 자기네들이 유출해 놓고 고발하면 이거 무고죄예요. 예. 그러면 결국 남는 거는 검찰밖에 없는데 그 애청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장솔철 소장님한테 JTBC 확실히 맞냐. 이거 꼭 물어봐달라 그러더라고요. 예, 검찰은 지금 뭐 허위사실 유포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네. JTBC도 우리 검찰한테서 안 받았다 또 한 번 얘기를 한 상황인데 애청자께서 물어봐달라고 했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직전에도 JTBC 출연하고 왔어요. 예. 그래서 그때 저에게 그 말을 전해준 분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검찰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검찰도 사실 무근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측을 통해서 아니야 그래도 검찰이 줬을 거야 이렇게 확신하고 이렇게 이건 믿는 추측이 것은 아니라 기존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다 분석해 본 결과인 거죠. 그건 네. 김상일 평론가님의 기분 탓이다. 아니요. 저 수밖에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의도에서 예. 이거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측에서 뭘 좀 갖고 있다가 좀 흘린 것이 아니냐, 그쪽 변호사가 흘린 것이 아니냐, 막 그런 소문도 있었어요. 예. 그냥 소문으로 떠돌아다니는 거였어요. 네. 근데 그런데 만약에 오늘 검찰을 고발했다는 네. 거죠. 예. 근데 밝혀지지 않을 거니까요. 예. JTBC에서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검찰이. 그래서 어디서 받았어? 그런다고 한들 JTBC에서 어디서 받았다고 얘기를 하겠냐고요. 취재원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은 이렇게 녹취록이 공개가 돼가지고 지난 한 달 동안 이정은 사무부총장도 곤란해졌고 민주당도 엄청나게 지금 폭탄 맞은 거잖아요. 네. 왜 이제 와서 고발해요? 왜?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향하는 의심을 좀 벗어나기 위한 예. 몸부림이 아니냐, 네. 그러한 법적 조치가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아니 그거는 저는 좀 여기까지. 네. 저는 좀 네.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정을 우리가 통해서 뭘, 기본적으로 이정근 씨가 검찰과 플리백 바게닝을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본인은 또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본인은 어쨌든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렇게들 많이 추정하고 추론을 했고 있고, 추정을 저희가 했고 지금 계속 추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알려졌잖아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근데 그러면 이게 3년을 구형을 했어요. 근데 4년 6개월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럼 플리바게닝이 이정근 씨 입장에서는 깨진 거잖아요. 그 입장에서 이걸 고발을 하는 건 이정근 씨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예. 가능성이 있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정근 씨의 그 녹취 파일을 뭐 딴 데서 그 전에 나갔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고요. 예. 기본적으로 뭐 검찰에 자진해가지고 협조를 하고 어디 있는지 부모님에게 뭐 어디에 찾아보라고 하고 하면 안다라고 해서 그 이미 제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중에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고 지금 뭐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정근 씨의 말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은 대한민국의 공적 기관인 검찰의 말을 믿을 것이냐 그것은 저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중에 어느 분의 추론이 맞을지 뭐 준 사람만 아는 거니까요. 그럼요. 예,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박광온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원내 수석 부대표 등 주요 원내대표단 인선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자, 통합을 고려한 인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법조인 출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의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의 답변까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원내 대변인도 그렇고 법조계 출신이 많으신데 전현직 대표님 뭐 사업 리스크나 이런 걸 대응하기 위해서 그거를 전혀 그건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쇄신과 통합 그리고 확장성의 보강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인선인데 인선의 결과가 그렇게 됐는데 전혀 그것과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검사와 변호사 출신을 포함해서 5명 중에 4명이 법조인 출신입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네. 기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거 사법 리스크 대응하기 위한 것 아니냐. 왜냐하면 전현직 당대표가 다 여기 연루가 돼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긴 그럴 수 한데요. 있죠. 예. 자, 근데 어떻게 우연의 보실까요? 일치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의 일치. 예. 제가 뭐 아는 바로는요. 예. 다른 분들이 뭐 벌써 이런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고 저한테도 이미? 자문을 좀 구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에 뭐 비서실장이나 원내 대변인 중에 뭐 이렇게 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쓰면 좋겠냐 이런 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도 있는데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년이 총선이에요. 예. 그럼 지역에서 많이 뛰어야 되거든요. 그럼 중앙당직을 맡는 사람은 대부분 서울이 지역구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서울에서 좀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에게 이걸 요구할 수 있는 위치나 내지는 이렇게 제안을 받은 분들이 있는데 내년 총선을 생각해서 고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 말라고 조언하셨습니까? 네, 저는 맞지 말라고 조언했죠. 왜냐하면 과거에 뭐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대변인을 맡았었어요. 근데 예.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많이 뺏겨서 결국에는 떨어졌거든요. 예. 네,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평론가님의 것도 기분 탓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제가 기분 탓만 얘기하나요? 좀 총선을 앞두고는요. 당직을 맡으면은 공천의 구분 능선을 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는 당직을 하고 싶어 해요. 예. 그리고 당직을 맡으면은 언론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름도 많이 알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는 지역구보다는 중앙에서 활동을 많이 하면서 공천도 챙기고 언론에 많이 나와서 자기 얼굴도 많이 알리고 이름도 많이 알리고 이런 것을 더 공천과 선거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유 나 지역구에 나는 몰두해야 돼 지역구에서 일해야 돼 그러니까 나 안 할래 이거는 좀 말이 안 맞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박광원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뭐 법조인 우리 사법 리스크 이것과는 좀 무관해라고 하지만 아마 대변인이나 원내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여러 가지 사법적인 리스크와 관련해서 답을 많이 받아야 할 거예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말실수를 한다든지 법 조문과 아니면 법의 감정과 어긋나는 발언을 하게 되면 당에 대한 타격이 심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좀 말실수를 안 할 법조인 출신들로 일부러 선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기분이라고 얘기하니까 오늘 심지어 제가요 예. 이 당직을 고사하신 분 중에 한 분은요 네. 자기 대신 저를 원내대표실에 1급, 2급 자리들이 있어요. 그 중에 네. 하나를 추천해 주겠다고 했어요. 자기 몫으로. 예. 근데 제가 고사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탓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안 맞죠.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하는데. 네, 오늘 당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두 보좌관 출신의 두 분께서 이렇게 느낌이 다른 얘기를 해주셔서 예. 어쨌든 지금 철험에 속한 민병덕 의원을 제외하고는 또 대부분 개파색의 옅은 좀 비명계 출신, 비명계 쪽으로 분류되는 분들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거는 기존의 지도부 구성하고 조금 어떤 밸런스를 맞춘 걸까요? 아니 뭐 그거는 저는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의 뭐 특색이라고 봐요. 일단은 비명계, 이낙연계의 좌장이시고 그 이낙연계를 중심으로 또 소통하는 의원들, 소통이 잘 되는 의원들이 존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좀 가미된 색채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민병덕 의원이 친명계라고 하는 것도 지금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뭐 과거의 이미지가 쭉 이어져 오는 거지, 지금 현재는 민병덕 의원이 친명계가 또 아니거든요. 그런 걸로 볼 때 지금 뭐 나오는 얘기들은 물론 그렇게 질문할 수 있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질문할 수 있다. 그렇게 또 인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의 팩트는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언론의 언어라고 예, 좀 바깥에서 보는 아내의 어떤 비하인드를 모르는 뭐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틀린 게 아니라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가 통합을 일성으로 이제 얘기했는데요. 당내 분위기를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런 갈등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이재명 팬 카페인 재명인의 마을에서는요. 아니 박광원 의원은 지난번 경선 때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왔잖아. 누가 도대체 당 의원들 90명 누가 지금 박광원 의원 선출에 도움을 준 거야? 누가 그 사람한테 표를 줬어? 빨리 이거 우리 색출해야 돼. 이런 식의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낙연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은요. 네. 1일 날 광주에서 심포지엄을 열어요. 예. 근데 심포지엄 주제가 뭐냐면 강성 팬덤은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민주당을 갉아먹는 아주 나쁜 정치적인 행태야. 라는 것 갖고 지금 심포지엄 세미나를 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뭐 당내에 조직화된 갈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어차피 강성 팬덤으로 인해서 민주당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봐야지 이거를 뭐 서로 갈등, 분란, 조직적인 뭐 투쟁 이렇게 좀 해석하기에는 좀 어렵고, 공교롭게도 이런 일이 동시에 벌어져서 우리가 예. 뭐 문제 삼는 건데, 이러한 강성 팬덤이 문제라는 것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 것은 정치개혁 차원에서도 저는 옳은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해석은 좀 자제하도록 하고요. 네.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자, 설화로 논란을 일으켰었던 김재원 그리고 네. 태영호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징계 절차 개시하기로 네. 결정을 네. 했거든요. 징계 수위가 네. 어떻게 되느냐 이게 최대 관건이겠죠. 그리고 신속하게 징계 절차 개시를 한 거에 유종의 미도 거기에서 네. 거둬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빠르고 신속하게 하는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줬는데 그게 뱀꼬리로 나타난다. 예? 용의 머리를 가장하고 등장했는데 뱀꼬리로 나타난다. 그러면 그 비난을 명키 어려운 거죠. 예. 그리고 이것을 용의 머리로 시작해서 용의 꼬리로 활용 점정을 하면은 뭐 민주당에게 좀 더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뭐 상대적인 도덕성, 예. 도덕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기왕 시작한 거니까 야당도 따라올 수 있게 과감하고 국민이 뭔가 이렇게 확 느낌이 예. 올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해주기를 전 바랍니다. 신속한 징계 절차 이거 약간 민주당도 의식하는 걸까요? 해야죠. 왜냐면요, 민주당이 자신들의 당 의원들에 대해서 또한 당대표에 대해서 징계를 안 하고 당원 80조까지 고쳐가면서 보호하는 모습, 국민들이 그렇게 썩 좋게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빨리 징계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는 자기 정화 기능이 있는 집권 여당이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으로 공천 신청을 못하게 최소한 당원권 정지 9개월 이 정도의 중징계가 예.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9개월이냐면 5월 달에 9개월의 당원권 정지를 내리면은요, 내년 1월 달에 총선 공천 신청을 못 해요. 그러면은 국민의 후보로 출마하기가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럼 무소속으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야 되는데 무소속으로 나가서 김재원 의원이 경쟁력이 있을까? 그런 좀 생각도 들고 예. 태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당초에는 그냥 구두 경고 이 정도로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가 뭐 방금 몇 시간 전에 한 언론사에서 태용호 의원의 녹취록이 지금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될 것 같고 또한 어떤 다른 유의 태용호 의원의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또 다른 폭로를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합쳐지게 되면은 태용호 의원도 좀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방금 전에 이제 폭로된 네. 여러 가지 녹취록에 의하면은 네. 대통령실이 내년 총선 공천에 개입하려는 거 아니야? 개입하는 거야? 그런 이미지를 줄 만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네. 그런 말 안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본인 육성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것은 좀 파문이 가라앉지 않을 거거든요. 예. 그럼 대통령실까지 상당히 부담을 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태용 의원이 이전과는 다른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자, 이 녹취가 음성이 공개가 됐기 네, 때문에 네. 지금 징계 수위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태용호 의원, 최고위원은 좀 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네, 일단 본인 발언과 관련해서도 네. 뭔가 사과를 한다거나 이런 행보는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태용 의원은 자꾸 자기가 소신이라 그러는데 대부분이 그게 북에 있을 때 교육받은 내용이거든요. 예. 북의 체제 하에서 교육하는 내용을 그대로 머릿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를 하지 본인이 그 북에서 역사학자로 역사 보증을 통해 가지고 뭐 사실을 밝히고 이런 작업을 한 그게 아니에요. 예. 다시 말해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본인이 그걸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으로 남쪽으로 내려왔으면 여기서는 여기 교육에 일단은 맞게 이야기를 하고 그게 틀렸으면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고증적인 자료를 내놓든가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소신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딴 데서 들은 얘기를 가지고 그 책임 있는 정치인이 우리 정치를 혼란스럽게 한 거거든요. 그럼 그 혼란스럽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는 것이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장성철 소장이 말한 녹취록 부분도 이게 이렇게 흘러나오게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한 당에 대한 피해 앞으로 굉장히 클 거거든요. 예. 지금 내용을 보니까 뭐 이진복 수석이 공천을 예. 거론하면서 특정 발언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공천을 수석이 공천을 뭐 줄 것처럼 얘기를 했다? 이게 말이 돼?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논란을 지금 키울 만한 지금 사안이 돼버렸기 때문에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 이런 그러면은 느낌이라서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김재원, 태용호 두 분이 결재 예. 해지의 차원에서 둘 다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해주는 게 당에는 굉장히 도움이 네, 되겠죠. 지금 최고위원 자진 사퇴를 넘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네. 것이 바람직하다. 네, 저는 그렇게 자, 생각합니다. 이런 조언을 주셨는데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회의에 등장했습니다. 일단 실언으로 자숙에 들어간 지 한 달 만인데요. 자,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당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당과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 찾아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4월 한 달 대표께서 자숙해달라고 지시를 하셔서 자숙 기간을 마치고 나온 것입니다. 혹시 최고위원 자진 사퇴 의향도 좀 있으실까요? 그것은 아직까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김상일 평론가께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자진 사퇴도 생각을 안 해봤다. 이 얘기 듣고 오셨는데 어쨌든 윤리위가 열린 날 지금 복귀를 한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뭐 예정된 수순입니다만은 오늘 지도부가 윤리위가 열리는 첫날이기 때문에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나 봐요. 김기현 대표 표정도 그렇게 밝지는 않아 보였는데요. 그리고 예. 자리랑 명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나올 된 거라 거예요. 이렇게 안 나올 거라 생각을 생각을 한 거예요. 한 거군요. 근데 이제 갑자기 나와가지고 갑자기 자리랑 명패를 마련했다라는 후일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부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워했을 것 같고 예. 저는 대통령실에서도 김재원 의원이 오늘 저렇게 출석해서 발언하고 회의 참석한 걸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통령실에서는 미국에 방문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많은 관료들과 대통령실에 있는 관계자들 나가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해라라고 이제 지시를 많이 내려놓은 네. 상황이어서 오늘 각종 방송사에 저런 분들 많이 나와서 홍보를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근데 김재원 최고가 저렇게 본인 입장을 얘기하고 발표하고 하니까 저게 또 주요한 이슈로 또 다뤄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절하게 본인의 처신을 잘 못한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당원 200명도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또 제출하기도 했어요. 네. 당 지도부들도 익명을 전제로 하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좀 중징계할 거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번 5.18 기념식에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 총 출동할 예정이다 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 전에 징계 그래야죠. 절차를 마무리할까요? 그래야 5.18을 갈 때 좀 더 당당하게 가고 예. 곤혹스러운 일이 없겠죠. 예를 들어서 김재원 의원도 징계하지 않고 5.18을 간다. 거기에 계신 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떡할 거야? 그것도 안 하고 왔어?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징계를 하고 가시는 게 훨씬 더 편하고 광주 시민들을 대하기도 훨씬 떳떳하고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김재원, 태용호 최고위원의 윤리위원회 회부를 두고 이준석 전 대표도 한마디 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예측하는 게 무의미하고 선례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고 결과를 예측해서 미리 고민할 이유가 없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그냥 결과를 지켜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보면 되는데 다만 결과를 놓고 형평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양두구역 발언만으로 1년을 네. 받았고요. 또 추가 징계도 있어서 총하면 1년 6개월 네. 지금 받은 상황이라서 형평성 문제가 나중에 분명히 나올 거다 이 얘기를 네.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과도 나오기 전에 저렇게 얘기하고 마치 자기가 좀 약간 뭔가 억울한 듯한 얘기를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잘아 보여요. 정치인이. 근데 이준석 대표가 없애야 되는 이미지가 저거예요. 아직까지 어려 보이고 작아 보이고 잘아 보인다. 이 이미지를 없애야 굉장히 결단력 있는 정치인이고 예. 그다음에 한 시대를 확 바꿔 놓은 정치인이에요. 근데 그 레거시를 저 잘아 보이는 모습으로 저는 다 까먹고 있다고 예. 생각하거든요. 다시 그 레거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품을 좀 넓히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큰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하고 천하용인 4명이 뭉친 고공행진팀 얼마 전에 이제 모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까지는 내가 수단 목적 가리지 않고 맡은 바 임무를 최대한 충실히 하는 정치를 했다면 이제는 나도 잘 되는 정치를 하고 싶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정치 행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판단 기준을 나는 내년에 꼭 배지를 달겠어.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겠어. 거기에 모든 초점을 나는 다 집중할 거야 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당에서 공천을 받든 못 받든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든 출마를 해서 배지를 달고 싶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준석 대표의 저 말이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러한 문제점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에 신임 국민의힘 황윤리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징계에 대한 징계를 예측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과 규칙을 만들겠다.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거 너무 그냥 그때그때 우리들의 기분에 따라서 그때 어떤 다른 외압에 의해서 이러한 징계가 보여지는 것이 국민들에게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다. 명확한 기준을 만들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로서는 못할 말 못한 것은 아니다. 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국민의힘 전광훈 리스크도 좀 덜어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민노총을 막아달라는 대통령실에 전화를 받았다. 네. 이 얘기를 했다가 어젠가요? 또 수석들이 늘 나랑 통화를 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만약에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은 여당과 대통령실에서 조금 더 강력한 목소리가 나와야 하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기 전에 네.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여기까지 안 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네, 이전에 이런 네, 발언까지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발언까지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여당에게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끊어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뭐 하나 잘못하거나 말 잘못하면 명예훼손으로 걸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정광훈 목사한테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국민들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 있다고 저는 봐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이거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럼 정광훈 목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1차 경고, 1차 경고가 안 먹혀? 법적 대응,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검사 출신 대통령께서 지휘하고 있는 대통령실 아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걸 안 한다? 국민들 입장에선 당연한 걸 왜 안 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고는 이미 했죠.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김기현 당대표 같은 경우도 그 입 좀 다물라라고 이미 경고를 했는데 네. 법적 조치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김상윤 평론가님의 말씀이 맞긴 한데 당으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기도 상당히 좀 곤혹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 또한 정광훈 목사는 저런 말과 주장하는 확 끊어내기가 좀 어려운 구조인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끌어내지. 일방적으로 정광훈 목사가 내가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어제 나온 발언 수석들이 늘 저하고 통화를 한다. 그거는 원래 예. 대통령실의 시민사회 예. 수석실에서 네. 저런 분들 관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연락을 주고받고 한 모양인데 최근에 이제 당과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어가지고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인연을 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저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정광훈 목사를 못 믿겠는 게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러한 얘기를 하는 분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항변하고 싶습니다. 예. 5.18 왜곡 발언을 해서 또 지금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내일 고소장을 제출한다 이런 소식도 전해진 상황이라서요. 자,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5박 8일 방미 일정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 귀국했는데요. 귀국 후에 첫 참모회의에서 자,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빨리빨리 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물론 이 성과에 대해서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 갈립니다만 지금부터 챙겨야 될 건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그 가시적으로 만들어서 국민에게 보여주는 작업을 해야죠. 왜냐하면 논란이 있었다는 건 뭐예요? 보여지는 게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논란을 종식시키고 본인들의 성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시적인 걸 보여줘야죠. 네. 뭐가 있다는 것을. 후속 실무 협상에서 뭔가의 결과물이 그렇죠. 나와야 된다.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MOU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MOU이 아니다라는 거를 뭐 보여줘야죠. 예. 예? 그 MOU들이 전부 다 그냥 공중에서 둥둥 떠다니는 상담 정도의 이야기를 대통령실이 모아서 이렇게 끌어모아가지고 만들어낸 거라면 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그 투자 이야기는요, 다 있었던 얘기들이거든요. 그걸 다 모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대통령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더 속도를 내고 정말 성과로 더 보여진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과가 안보 부분에서 일부 진전된 부분은 있지만 그게 어마어마한 성과라고 말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고 보고 그 비용은 반면에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한미일 동맹의 비용이라는 게 존재해요. 근데 우리는 일본에도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요. 네. 뭐 대통령께서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국민들의 자유는 없고 지금 대통령의 자유만 존재하는 상황인 거예요. 다 일방적으로 양보를 하셨어요. 그럼 한미일 동맹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미국에도 제가 볼 때는 얻어온 것보다는 내준 게 지금으로서는 훨씬 더 많이 보인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것이 향후에 후속 조치를 위해서 조금씩 아니야. 이거를 기반으로 이런 부분도 창의적으로 내지는 기존의 것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게 존재해라는 걸 차근차근 보여준다면 오히려 반전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는 너무 당연하고 그거를 잘하는 능력이 대통령실에 있기를 저는 바라고 희망해 봅니다. 기대해 본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여름쯤에 방한할 거다 이렇게 알려졌던 기시다 일본 총리가 7일, 8일 이렇게 방한할 것이다 이런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거든요. 일본인 총리 방한 일정을 이렇게 당기는 이유가 한미 정상회담하고 무관치 않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조태영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셔틀 외교를 정상화하는 측면도 있다라고 하고 G7 정상회담 가기 전에 일단 여러 가지를 조율해야 된다. 그래서 앞당겨서 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한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내용 때문에 기시다가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이든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인 조치를 환영한다. 지역 및 경제, 안보에 관한 삼국 협력 심화로 이어지는 한일 간 협력 확대를 강력히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G7 회의 때 더욱더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동 동맹을 더욱더 구체화시켜야 되는데 그 전에 일본으로서는 한국이 얼마나 미국과 더욱더 동맹 관계를 확보를 했는지, 그리고 조태용 실장 같은 경우는 핵 공유가 아니라 핵 억제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오늘 저희 YTN 더 뉴스에 나와서 네. 그렇게 딱 정리를 했더라고요.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네. 핵 억제 동맹이 어느 수준이냐라는 네. 것,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무엇을 했느냐,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은 먼저 원래 예정보다는 먼저 한국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 일본 측에서 먼저 오겠다고 연락이 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본이 이렇게 조금 급해진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장성철 소장의 분석에 동의합니다. 미국의 눈치를 많이 보는 거죠. 일본은 미국이 제일 중요해요. 네. 지금 기본적으로 세계 외교 무대에서 일본의 가장 큰 뒷배는 사실상 미국이죠. 미국의 우호적인 어떤 뭘까요? 모습, 태도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의 어떤 그 한국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은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가 틈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눈치를 보고 미국에 그러면은 뭐 조금 더 우리가 호응해야 될 네.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본의 선거가 끝났어요.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좀 지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여유가 예. 상대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의외의 선물을 가지고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의외의 선물이라면 어떤 걸 좀 예상해 그런 보실 수 있어요? 음모론적인 생각도 저는 예전부터 좀 가지고 네.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동맹을 맺었으니 동맹끼리 서로 좀 밀어주자라는 차원이겠죠. 바이든의 선거, 네. 기시다의 선거, 예. 그다음에 한국. 윤석열의 선거. 네. 그렇다고 한다면 와가지고 조금 더 과거사와 관련해서 조금 더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사에 대해서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온다면 우리 국민 여론도 좀 좋아질 텐데요. 장성철 소장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가장 큰 몫은 기시다가 진정하게 다시 한번 사과하느냐, 그리고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발표하느냐 그건데 대통령실에서는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또한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이나 언론에서는 절대로 가서 사과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시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각의 지지율이 50%가 넘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일 정상회담하고 지지율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강제징용이라든지 과거사에 대해서 다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일본에서의 평가가 어떨 것이냐. 일본은 내각제 국가잖아요. 가능하려면 사과가 있으려면 미국의 압박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니 그냥 공동 성명에도 들어가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렇게 결단했는데 너희들도 좀 호응하는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포괄적인 입장을 넘어가지고 더 분명한 과거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전향된, 진전된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조태용 안보실장이 오늘 또 YTN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네. 국민들께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니까 이런 좋은 일도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라고 한 거 보면 뭔가 대한민국 국민과 언론에서 원하는 답을 이번에는 좀 가져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도 해봅니다. 답방 때 어떤 선물을 가지고 올지 두 분이 기대되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워싱턴 선언으로 신설되는 한미의 그 핵 협의 그룹 여기에 이제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이 일본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거 너무 나간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이것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당연히 가겠죠. 왜냐하면 일본도 필요한 거고요. 일본과 또 양자로 그런 걸 만들기에는 좀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라는 또 큰 틀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점점 이거를 넓혀가는 식으로 가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단기, 중기적으로는 전 조태용 실장 말씀이 맞다고 보는 게 기본적으로 양자 간에도 정확한 뭔가 이렇게 틀이나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뭐 그 시뮬레이션이나 작전 계획이나 뭐 그 교전 매뉴얼 뭐 이런 것까지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에 앞단도 아직 가지 못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까지 껴가지고 하자. 이렇게 하긴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도 일본이 끼는 순간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막 이게 양자인데 막 이렇게 굉장히 크게 막 포장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훼손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일단 기시다 총리의 답방이 당겨진 만큼 어떤 우리에게도 선물을 가져올지 이거 좀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 양국이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한일 정상의 회담이 예상보다 빠르게 잡힐 것 같다며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내일 회담 일정을 공동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기시다 총리의 방안이 성사돼 정상회담을 연다면 지난 3월 16일 윤 대통령의 방일로 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50여일 만이 됩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정상이 이달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기간 회담을 갖는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며 이 기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 그리고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G7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을 미국이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미일 회담은 G7 회의 마지막 날인 21일을 중심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어제 크림반도에서 일어난 유류 저장고 화재가 자국군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을 위한 준비 과정이란 것인데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조기 반격전 개시를 시사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키이우에서 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 언론사들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반격전을 위한 서방 전투기 지원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F-16 등 서방 항공기 지원이 없더라도 반격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Якщо чесно, це б дуже сильно допомогло. Дуже сильно допомогло. Ну, ми розуміємо, що так затягувати ми не будемо. І тому ми будемо починати ще до того, як у нас з'явиться F-16 або що ще.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F-16 등 서방 항공기를 가진 국가들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도울 준비가 돼 있는 나라들이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크림반도 유류 저장고 화재가 자국군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탈리아 후메뉴크 우크라이나 남부사령부 대변인은 자국 TV 방송에서 병창기지를 파괴한 것은 반격을 위한 준비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류 저장고 파괴는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대규모 공세를 앞두고 준비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있는 항구 도시인 세바스토폴의 한 유류 저장고에서는 드론 공격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8개 소방대가 진화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Ранним утром состоялась атака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опять же, версии беспилотных летательных аппаратов. К сожалению, результативная. 크림반도는 러시아가 2014년부터 합병한 지역이며 세바스토폴에는 러시아 흑해함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바스토폴을 겨냥해 고속 무인정과 드론 등을 활용한 공격 시도가 잇따르고 있으나 우크라이나가 공격 주체임을 시인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현지 시간 30일 러시아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러시아 측이 동부 도네츠크주의 격전지인 바흐무트 서쪽의 4개 블록을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중국이냐 타이완이냐 대리전 양상으로 치러진 남미 파라과이 대선에서 현 우파 집권당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중국의 거센 외교 공세 속에 우군을 이뤄가던 타이완은 이번 선거 결과를 즉각 환영했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미 파라과이 대선 결과 44살 젊은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미국 유학 후 금융권에서 일하다 야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산티아고 페냐 후보. 지난 2016년 거센 비판 속에 우파 집권 여당으로 당적을 옮긴 뒤 7년 만에 권력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결과가 나온 직후 현지 타이완 대사관은 바로 SNS에 환영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중국의 압력으로 단교하는 국가가 늘고 있는데 친미, 친타이완 노선 여당 후보가 승리하자 반색한 겁니다. 파라과이는 중국 대신 타이완과 수교한 세계 13개국 중 하나로 남미에서는 유일합니다. 초반 여론조사에서 앞서던 친중국 성향 야당 후보는 뚜껑을 열고 보니 예상 밖의 큰 격차로 패배했습니다. La división ha hecho que no podamos llegar al objetivo de poder producir el cambio que la mayoría de los paraguayos nos están solicitando.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주요국에서 잇따라 좌파 정권이 출범했지만 보수적인 파라과이 사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우파 콜로라도 당은 70년 넘게 집권을 이어가게 됐지만 리스크는 남아 있습니다. 마약 밀매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현 여당 대표가 페냐 당선인의 가장 큰 후원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선인에 대해 꼭두각시라는 비난이 벌써 나오고 있어 부패 세력과의 관계를 청산하지 못할 경우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군벌 간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는 수단에 특사를 보내기로 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특사 파견 발표는 72시간 동안 휴전이 연장됐음에도 양측이 이를 어긴 채 무력 충돌을 지속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특사 임무를 맡은 마틴 크리스피 유엔 긴급구호 조정관은 수단의 인도주의 상황은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며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구호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과 경기 동탄, 구리 등에 이어서 서울 은평구에서도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00채 가까운 빌라를 가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건데요. 이 피해액은 최소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빌라에서 5년 넘게 산 30대 A씨 부부. 최근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 B씨는 돈이 없다며 2억 5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뒤늦게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계약 만기일에 맞춰 근저당권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본인이 자기는 내용 증명 그런 거 안 받는 사람이고 소송을 너네가 해도 내가 법정에 나갈 것 같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15년부터 임대 사업을 했다는 집주인 B씨의 사무소 주소에 취재진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사 가기 전에 한 2달 전? 그때 갑자기 이 집에 가압류가 걸린 거예요. 그거 갖고 이제 집주인이라고도 좀 시끄러웠는데 결국에는 일단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처럼 최근 서울 은평구에도 전세 사기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임대업자 B씨에 대해 본격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천 미추홀 사례와 비슷하게 자기 자본 없이 소유 주택수를 늘려가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형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세입자한테 반환할 능력이 애초부터 원시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임대업자 B씨가 서울 은평구에 소유한 빌라만 100채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를 신고한 세입자도 20여 명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이 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면 피해액은 200억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B씨는 특히 상업용 근린생활시설인 빌라를 사모아 전세를 주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는 최후순위 채권자가 돼 집이 경매로 팔린다 해도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은 B씨의 세금 체납 가능성과 공인중개사 등 공범의 존재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임대업자 B씨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고금리에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서민들의 채무 상환 부담도 커지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단돈 5만 원이라도 빌리기 위해 전당포를 찾는 손님들도 많아진 모습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전당포에 담보 물건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비싼 명품 가방 외에도 5만 원짜리 모형 자동차와 몇 년간 수집해온 우표까지 금액대도 다양합니다. 당장 급전이 필요한데 구할 곳 없는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개인 신용대출이나 다 받으려고 했는데 신용으로서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내 신용을 보지도 않고 나의 소득 중vik만 되면 얼마든지 물건을 300만 원까지는 그냥 물건을 맡기고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최근엔 연령대를 가릴 것 없이 방문객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일수록 금융권 대출이 쉽게 나오지 않다 보니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지 않기 위해 푼돈이라도 빌리려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 물가 다 오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자금 사정이 빠듯해서 카드 대납을 위해서 또는 이제 이자 비용을 막기 위해서 또 대출로 또 이자를 막는 좀 이런 게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실제 고물가와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서민층의 채무 상환 어려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1, 2월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채권 추심 피해 상담 건수는 2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늘었습니다. 또 지난 한 해에만 불법 사금융 피해 4,510건에 대해 정부의 무료 법률 대리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불법 채권 추심을 당하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은 피해자들이 주된 대상입니다. 금융당국은 피해자들이 가혹한 불법 채권 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지원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도 대부업건을 상대로 준법 운영을 거듭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불법적 채권 추심 등으로 인한 서민층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부업계 스스로의 준법 기능 활성화를 위해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가 여전히 20%로 묶여있는 한 서민들은 계속 제도권 밖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어서 최고금리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대폭 증가한 기업 대출의 부실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연말 국내 금융회사의 기업 대출 잔액은 1,874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9년 연말보다 48.3% 급증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특히 이 금융권의 기업 대출은 같은 기간 82.6%나 증가했습니다. 이 금융권의 기업 대출 연체율도 지난 2016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최근 1년간 3건의 중대재해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세아페스트에서 590여 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세아페스트의 본사와 군산공장, 창녕공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 모두 59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된 적발 내용은 안전난간 미설치와 안전통로 미확보, 비상저장장치 미설치 등입니다. 네, 오늘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사업주가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인데요. 지난주에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업 대표에게 처음으로 실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지법은 지난 26일 산업안전보건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도 또다시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에 내려진 첫 실형 선고에 노사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노동계는 산업안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선 징역 1년보다도 더 센 판단이 나와야 했다며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경영 리스크가 현실화했다며 앞으로 유사한 판결이 계수될 경우 산업 현장의 혼란이 더 가중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중처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기소된 사건은 모두 14건으로 이 가운데 12건이 아직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피해 규모와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 그리고 이번 한국제강처럼 잘못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지 여부가 양형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안전 확보가 지속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안전관리 책임자 이외에 대표자까지 교도소로 향할 수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산업계에 던진 판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국내 사업장의 90%가량을 차지하는 52 미만 영세 사업장입니다. 현재는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중처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내년 1월 27일부터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산업재해로 희생자가 나온 사고는 모두 611건으로 대부분 52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전체 사망 사고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서 나왔는데 역시 60% 이상이 규모가 작은 곳들이었습니다. 대기업 수준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 현장에선 여력이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영세하다 보니까 이 법이 언제부터 적용되고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또 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또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세 사업주들은 유예기간 연장과 시설 개선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노동계는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근로자의 안전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시기가 다가올수록 현장의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경기 파주시가 올해 안에 성매매 직결지인 용주골을 폐쇄하겠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업주들과 종사자들은 새로운 생계수단을 찾을 때까지 시간을 달라며 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주시청 직원들과 여성단체 회원들이 골목 곳곳을 돌며 행진합니다. 70년 전 한국전쟁 직후 형성된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을 폐쇄하라는 캠페인입니다. 주로 미군을 상대로 성업하던 용주골은 미군 기지 축소와 함께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업소 숫자가 지난 2019년 56곳에서 현재 74곳으로 느는 등 최근 들어 규모가 조금씩 커지는 추세입니다. 수원 등 인근 지역 성매매 집결지가 하나둘 사라지면서 업소와 종사자들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민 민원이 이어졌고 파주시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파주시는 올해 안에 집결지를 완전히 폐쇄하는 것을 목표로 전담팀을 꾸리고 초소를 설치해 계도 활동에 나섰습니다.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예산을 따로 편성해 성매매 여성이 일을 그만두고 자활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성매매 여성 1명당 생계비는 월 50에서 100만 원씩, 주거비로 1,400만 원, 2년 동안 최대 4,4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은 그동안 상권을 유치하기도 마음 놓고 자녀를 키우기도 어려웠다며 집결지 폐쇄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없어져요. 그래야 이 동네에 뭐 회사가 생기든지 뭐 공장이 생기든지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도 여기 와서 살고 하면 괜찮은데 다 노인네들 뺏겼어요. 그러나 업주와 종사자들은 다른 생계 수단을 찾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3년간 유예 기간을 달라고 반발합니다. 시가 종사자들에게 지원하기로 한 금액도 너무 적다면서 결국 이곳이 폐쇄돼도 다른 업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절대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거는 탈성매매를 약속한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원래. 만약에 여기가 없어지면 다른 곳으로 가겠어요. 아저씨들이. 다른 곳으로 유입되는 거죠. 불법 행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지자체와 주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물러설 수 없다는 업주와 종사자가 팽팽히 맞서면서 용주골을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누군가가 괴롭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요양시설에서 벌어진 일인데 20대 사회복무요원들의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시청자 제보를 홍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 풍선에 바람을 넣는 기구로 노인에게 장난을 치는 청년. 재미있다는 듯 주위를 돌며 계속해 얼굴에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괴로운 듯 할머니는 비명을 지릅니다. 또 다른 청년, 누워있는 노인의 팔을 잡고 흔듭니다. 지켜본 누군가도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 비웃습니다. 할머니 23분이 거주 중인 강원도 원주 노인요양시설에서 최근 촬영된 영상. 노인들을 괴롭히고 이걸 찍은 남성들은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 요원들이었습니다. 취재팀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물으니 바로 사과합니다. 그날따라 장난기가 도져가지고 장난을 쳤던 건데 저 영상을 보고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맞다 이러고.
다른 사회복무요원은 할머니들이 종종 자신들을 핥히고 깨물 때가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라고 해명합니다. 애가 계속 핥히려고 막 이래가지고 일단 잡고 있었죠. 왜냐면 이제 저도 공격을 당하니까 뭐 떨어져 있었어도 됐던 거긴 한데 어쨌든 이분한테 뭘 해드려야 되긴 하니까 계속 잡고 있던 거였고 그게. 요양시설 측은 과거부터 이어진 괴롭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CCTV 24대가 시설 내부를 촬영해 상습적인 노인 학대나 괴롭힘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영상 속 사회복무 요원들은 평소 할머니들을 자상하게 보살폈다며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일그러지거나 이런 아이가 아니거든요. 되게 칭찬받는 아이였는데 저도 깜짝 놀랐지. 왜 이런 장난을 했지? 이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두 가지 교육을 시키려고 해요. 인권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요양시설에 근무하며 본분을 망각한 사회복무 요원들. 그저 장난이라는 철없는 행동에 힘없고 아픈 노인들은 제대로 말도 못하고 고통받았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우리의 전통 약재인 홍삼의 새로운 효능이 밝혀졌습니다. 알코올 중독 증상을 줄여주고 과음으로 인해 떨어진 인지 기능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실험용 쥐에게 에탄올, 즉 술을 먹인 뒤 Y자 형태로 생긴 통로를 탐색시켰습니다. 쥐는 호기심이 많아 한 번 가본 통로는 기억하고 차례로 3개의 통로를 다 확인합니다. 그런데 술을 먹인 쥐는 조금 전에 간 통로를 잊어버리고 다시 그쪽으로 움직입니다. 결국 한 통로는 붉은색 선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탐사를 안 한 상태로 남습니다. 알코올이 쥐의 인지 능력을 떨어뜨린 겁니다. 그런데 연구진이 술에 가루로 만든 홍삼을 함께 넣어줬더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쥐가 기억 능력을 회복해 술을 먹이지 않은 쥐와 비슷한 활동을 보인 겁니다. 알코올로 인해서 떨어진 인지 기능이 홍삼을 투여함으로써 개선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높은 용량일수록 더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홍삼은 알코올 중독의 가장 큰 문제인 금단 증상 개선에도 효과를 보였습니다. 중독을 유도한 왼쪽 실험용 쥐는 긁거나 얼굴을 손으로 씻는 행위를 합니다. 금단 증상입니다. 그런데 술에 홍삼을 넣어서 함께 준 오른쪽 쥐들은 그런 금단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장기 기억력과 단기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에서 알코올 때문에 신경염증 인자들이 증가됐다가 그리고 홍삼에 의해서 용량 의존적으로 이 신경염증 인자들이 감소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알코올 중독과 필름이 끊겼다고 말하는 기억력 저하 현상은 금주 외에 별다른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통 약재이며 쉽게 구할 수 있는 홍삼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처음 밝혀진 것입니다. 연구진은 홍삼의 어떤 성분이 이런 효과를 보이는지 추가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그동안 사찰 주변을 지나는 등산객들에게도 입장료를 받아 통행세 논란이 일었던 조계종 산하 사찰들이 오는 4일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국 65개 사찰이 대상인데 감면한 관람료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차정용 기자입니다. 문화재청과 조계종이 문화재 관람료 지원과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조계종 산하 사찰 관리구역을 지날 때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6,000원까지 받던 입장료를 오는 4일부터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사찰을 방문하실 수 있게 되어 소회가 남다릅니다. 이에 따라 해인사와 법주사, 불국사 등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을 지날 때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시도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인천 보문사와 충남 고란사, 경남 보리암 등 전국 5개 사찰에서는 관람료 징수가 유지됩니다. 감면된 입장료는 지난해 국회에서 책정된 정부 예산 419억 원으로 충당합니다.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으면 정부나 지자체가 그 비용만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2022년 5월 3일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됐고 사찰 등 민간의 문화재 관람료 감면 시에
감면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동안 사찰 관리 구역을 지나가는 등산객들에게도 입장료를 받아 지적됐던 통행세 논란도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조계종은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면서도 문화재 훼손과 시민 불편 상황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수행 환경이 심대하게 훼손된다면 예약제 등 보호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종은 감면 시행 첫날인 오는 4일 충북 보은군 법주사에서 매표소 명칭을 불교 문화유산 안내소로 바꾸고 문화재 보존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차로 40대 부부를 덮쳐 부인이 숨졌습니다. 전북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10분쯤 완주군 봉동읍 도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길을 가던 B씨 부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지고 B씨 남편도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직후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봄이 깊어가면서 날씨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구름 사이로 봄볕이 내리쬐며 내일 낮 동안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며 무척 따뜻해지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더 크게 벌어집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고 맑은 날씨 속에 대기가 더욱 메마르겠습니다. 특히 영동과 경북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0도, 대전 8도, 광주 11도, 부산 13도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20도 이상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24도, 대전 26도, 광주 27도, 대구 26도로 예상됩니다. 주 중반까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목요일에는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